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온전히 제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 애들은 혹시 나이가 들어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서두를 일이 없고 저녁이 와도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하루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모자라 허덕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남는 시간을 쇠퇴의 증거로 여깁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고 쓸모가 없다는 것은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발이 멈추면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는 28배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정조 임금의 각별한 신임 속에 수원화성을 설계하며 조선의 미래를 도면 위에 그렸습니다. 암행어사로 지방의 실정을 살피고 곡산부사로 부임하여 백성의 삶을 직접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중심에서 가쁘게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흔의 모든 것을 잃고 강진 땅에 홀로 내려앉았을 때 세상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관직도, 임금의 부름도, 동료들의 인사도 한꺼번에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낯선 고을의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배라는 텅 빈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깊은 사유와 가장 풍요로운 저술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무려 500여 권의 책이 그 고요한 세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쁜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들풀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차 한 잔을 다리는 시간 속에서 글의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채울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이란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대 뒤편에서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찾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은 날들을 유쾌하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답은 거창하거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의 작은 초당에서 암행어사로 길 위를 걸으며 그리고 고향 마제의 강가에서 이미 몸소 보여주었던 것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이 언제였는지 그 답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 밝히겠습니다. 어쩌면 그대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대답일 수 있습니다. 늦은 봄이 가장 깊은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함께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반드시 큰 그릇에 담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좋은 집, 높은 직함, 자녀의 성공, 넉넉한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웃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손에 쥐었던 사람도 쥐지 못했던 사람도 노년에 이르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재미가 없다고. 분명 부족한 것은 없는데 하루하루가 색이 바랜 사진처럼 희미하다고. 이 현상의 뿌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커다란 자극에 빠르게 익숙해지지만 작고 고요한 감각에는 좀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강한 성취와 뚜렷한 목표에 길들여진 감각은 그것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같은 크기의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하루가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은 빛에 익숙해지면 은은한 촛불을 어둠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약용이 곡산부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관아의 업무를 마치고 뒷마당에 나서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조정의 대소사를 논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흙 위에 엎드린 모습은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훗날 그 시간을 떠올리며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한 뼘의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일이 조정에 어떤 칭찬보다 고요한 기쁨을 주었다고. 올해 72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녀 교육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나고 늘 분주하던 남편마저 은퇴하자 그녀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 구석에서 말라가던 작은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화분에 아주 작은 새순 하나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알 수 없는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주며 조용히 말을 건네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을 사야 기분이 풀렸는데 지금은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늦은 봄이 가장 깊은 꽃을 피운다는 말은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작고 조용한 것들이 비로소 제 빛깔을 드러냅니다. 노후의 유쾌함은 특별한 사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곁에 있었으나 눈길을 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치는 동네 고양이의 느긋한 걸음, 손주와 통화할 때 초하기 너머로 들려오는 맑은 웃음소리, 이런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루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감각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깊이를 넓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텃밭의 새순 앞에서 조정의 칭찬보다 깊은 기쁨을 느꼈듯이 우리도 작은 것 앞에서 충분히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힘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 밤마다 같은 생각에 붙들렸습니다. 정조 임금이 살아계셨더라면, 그 상소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한마디만 달리했더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장면들이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되감기를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낮대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유배가 풀릴 기약은 없었고 한양에 남겨둔 가족의 안위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몸은 강진의 작은 방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지나간 어제와 아직 없는 내일 사이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약용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같은 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올해 75인 한 남성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누비며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그때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때 그 땅을 팔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믿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의 몸은 따뜻한 거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20년 전 실패의 현장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밤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모아둔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하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그의 오늘은 늘 빛을 잃었습니다. 정약용이 이 늪에서 빠져나온 것은 거창한 깨달음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산초당에서 차를 다리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그를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차시피 펼쳐지며 색이 변하는 과정을 눈으로 따라가고 첫 모금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는 일. 그 몇 분의 시간 동안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차 한 잔만이 존재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미래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닫힌 문을 두드리고 없는 집의 지붕 걱정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과거를 복귀하면 교훈이 되었고 미래를 준비하면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곱씹는 일은 후회라는 무거운 돌을 가슴에 올려놓는 것과 같고 통제할 수 없는 앞날을 걱정하는 일은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스스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남성도 작은 연습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눈앞에 있는 것 하나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탁자의 나뭇결, 찻잔의 온기, 무릎 위 담요의 부드러운 결. 감각이 현재를 붙잡아주자 마음의 떠돌이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미래의 불안이 엄습할 때면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 보이는 것만 말로 읊어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참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있고 구름이 천천히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닻을 내리는 순간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느끼는 것에 잠시 주의를 돌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차 한 잔으로 유배의 긴 밤을 견뎠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감각 하나로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아비는 젊은 시절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이라 여겼으나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정에서 의견을 내놓을 때면 내 말이 반드시 옳다고 믿었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속으로 그의 식견이 짧다고 단정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다. 이 편지에서 눈여겨볼 것은 부끄러움의 고백이 아닙니다. 웃음이 나온다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자신의 과거 오만을 돌아보면서 비통해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웃어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올해 70살인 한 남성은 평생 공직에서 일하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엄격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한참을 찾다가 결국 자기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릴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이가 들어 바보가 다 되었구나. 이런 자책이 쌓이면서 그의 얼굴에서는 점점 웃음이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인생의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이 높을수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수를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기에 완벽주의가 오히려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몸과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매일이 패배의 연속이 됩니다. 반대로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웃음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에는 예상치 못한 여백이 생깁니다. 정혜경은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거중기라는 새로운 기계를 고안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고 현장에서 예상과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혜경은 그 실패들을 기록으로 남기며 다음 단계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실수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일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유의 본질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단죄하는 대신 부족함 자체를 다음 걸음의 재료로 쓰는 태도. 그 남성에게도 전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또 안경을 찾느라 소동을 벌였을 때 그는 예전처럼 얼굴을 붉히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경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나 보다. 머리 위가 그렇게 전망이 좋은지 몰랐네. 평소 그를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한바탕 웃었고 그 자신도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비극이 아닌 작은 소극으로 바꾸는 순간 굳어있던 마음에 바람이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머란 남을 웃기는 재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거부하지 않고 가볍게 안아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유란 시간이 넉넉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늦은 봄이 가장 깊은 꽃을 피우는 까닭은 겨울의 매서움을 이겨낸 줄기가 힘을 억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유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늘어난 주름을 한탄하기보다 그것을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라 여길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유쾌해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순간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짊어질 때입니다. 그 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이 보이지 않는 짐과 함께 보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인정받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존중받는다고 믿으며 타인의 시선 위에 자신의 가치를 세워 올립니다. 정혜경은 정조 임금 곁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던 시절 조정 안팎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 신임하는 젊은 관리, 그것은 곧 동료들의 부러움과 견제를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정약용 역시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가 곧 자신의 가치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유배의 길에 오르자 그 모든 시선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부러워하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존경하던 이들은 침묵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이란 그렇게 허물어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올해 71살인 한 남성은 평생을 타인의 인정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높은 직함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들이 보내는 부러운 눈빛이 곧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거울들이 하나둘 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더 비싼 차를 타고 온 친구,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는 동기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이유 없는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에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 좁고 불안정한 장소입니다. 남들이 보내는 인정은 그들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기에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면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서서히 깨달은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관직이라는 옷이 벗겨진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옷 아래의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암행어사로 지방을 다니던 시절 그는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화려한 관아 뒤에 숨은 부정, 가난한 행색 속에 감춰진 성실함, 사람의 본질은 겉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배는 그에게 비로소 자기를 향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남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과시하기 위한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한 날, 그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의 숲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의 고요 속에서 자기 호흡 소리에만 집중했을 때 오래도록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이 증명할 것도 없이 그냥 걷고 있는 것만으로 괜찮다는 감각. 그것은 남의 박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남이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여는 열쇠도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습니다. 늦은 봄의 꽃은 구경꾼이 없어도 핍니다. 누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제 시간에 제 빛깔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진 다산초당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사방이 어둠에 잠기고 벌레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시간, 정약용은 홀로 등잔 아래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그 곁에는 임금도, 동료 관원도, 오래된 벗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책 몇 권과 찻잔 하나,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시간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양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정조와 밤새 국사를 논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고독은 형벌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 68인 한 남성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같이 사람들과 어울렸고 은퇴 후에도 각종 모임을 전전하며 단 한순간도 혼자 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곧 버려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텅 빈 거실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가 자기 인생이 저물어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의 괴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깥으로만 돌다 보니 자기 자신과 단둘이 앉아있는 법을 전혀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되는 까닭은 외부의 자극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면에 대화할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함께할 때는 상대의 말과 표정이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지만 혼자가 되면 그 자극이 멈추고 텅 빈 자리에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평소 자기 내면과 친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 정막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됩니다. 정약용이 이 무게를 견뎌낸 방법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일. 이 세 가지가 그의 고독을 채웠습니다.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정리하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가르침을 나누는 일들이 그의 밤을 고요하지만 충만한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방대한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독을 적이 아닌 벗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소란 속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았을 내면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등잔 아래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남성도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분하다고 치워버렸을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책 속의 문장들이 마치 오래된 것처럼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채워질 수 있구나.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느라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앉아 사색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권태입니다. 그리고 권태를 이기는 길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늦은 봄이 가장 깊은 꽃을 피우는 것은 겨울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그 뿌리를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애들이여,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시며 한 가지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도, 현재에 머무는 일도, 유머와 여유를 갖는 일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일도, 고독을 풍요로 채우는 일도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방향은 바깥이 아니라 안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감각이고 증명이 아니라 존재이며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랐을 때 그는 능력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는 성과를 쌓는 삶이었습니다. 암행어사로 지방을 돌 때는 타인을 살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배 이후 그 모든 것이 벗겨진 자리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그 벗겨진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사람은 밖으로 행할 때 넓어지지만 안으로 행할 때 깊어집니다. 넓이는 한계가 있지만 깊이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넓이의 계절이 저물고 깊이의 계절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을 쇠퇴로 보느냐, 전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른 색을 띱니다. 소유가 줄어드는 대신 감각이 섬세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증명할 것이 없어지는 대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을 맛보아 보십시오. 빠르게 달려야 할 이유가 사라진 자리에서 천천히 걸을 때 비로소 발밑에 풀꽃이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전환의 한가운데에 노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늦은 봄이 가장 깊은 꽃을 피운다는 것.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이른 봄의 꽃은 화려하지만 쉬지고 늦은 봄의 꽃은 천천히 피어나되 그 향이 오래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젊은 시절의 성취는 선명하지만 빠르게 빛을 잃고 노년의 깨달음은 고요하지만 끝까지 남습니다. 정약용이 수백 권의 저술을 남긴 것은 화려한 업적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넓이에서 깊이로, 증명에서 존재로. 이 전환을 이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집니다. 겉은 낡아가더라도 안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제로 돌아온 것은 그의 나이 57대의 일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에서 보내고 돌아온 고향의 강물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을 바라보는 정약용의 눈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 강가에서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과거 급제의 기쁨, 정조 임금의 부름, 수원 화성의 도면, 위에 그렸던 꿈들, 그 모든 뜨거움이 유배라는 긴 겨울을 지나 이제는 고요한 온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제에서의 만년은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정에서 그를 부르는 사람도 그의 학문을 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고향의 작은 집과 강가의 산책길, 그리고 아들과 손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초라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던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정약용 자신은 그 시간을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유배 시절 쓴 원고를 다시 펼쳐 다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침이면 강가를 천천히 걸으며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를 자기 것으로 사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에서 여쭈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이 언제였느냐고. 많은 이들은 정조 곁에서 수원 화성을 설계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또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저수를 쏟아낸 중년의 나날을 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시간은 모든 것이 고요해진 맞이의 만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보여줄 것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첫 장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하루가 길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긴 하루는 사실 선물이었습니다. 채워야 할 빈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감각으로 살아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현재의 발을 딛고 서며 불완전한 자신을 웃으며 받아들이고 남의 눈이 아닌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이면 노년은 쇠퇴가 아닌 완성이 됩니다. 정약용은 마제의 강가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급류도 아니고 잔잔한 호수도 아닌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물의 흐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흐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이 가장 깊은 꽃을 피웁니다. 그대들의 지금이 바로 그 늦은 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하루를 온전히 그대의 것으로 사십시오.